속옷 이야기부터 해서 미안하지만 이건 꼭 말해야 한다. 남편은 속옷을 일주일에 한 번 갈아입는다. 내가 아무리 갈아입으라고 해도 자긴 냄새가 안 난단다. 본인은 깨끗한 체질이라면서. 근데 세탁기 돌릴 때마다 그 속옷에서 나는 냄새. 코를 찌르는 그 쿰쿰하고 뭔가 썩은 듯한 냄새는 대체 뭘까? 속옷을 펼치면 꼭 한가운데 누렇게 자국이 있다. 매번 그렇게 묻어 있으면서 자기는 깨끗하단다. 속이 울렁거려서 재빨리 속옷을 세탁기에 던져버린다. 나는 원래 냄새 안 나. 내가 맨날 맡아봤는데. 나는 냄새가 안 나. 내 몸에선 좋은 향기만 나. 향기? 몸에 향수 심고 태어났냐? 냄새 안 나는 인간이 어디 있다고. 자기는 맨날 냄새가 안 난단다. 안 씻어도 향기롭단다. 그 사람에겐 위생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본인이 불편할 때만 움직일 뿐이다. 남편은 양치를 하루에 한 번 한다. 그것도 겨우 아침에만. 밤에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냥 눕는다. 담배를 그렇게 피우고도 양치를 안 한다. 자긴 입냄새가 안 난다고 한다. 차를 타면 창문을 열지 않으면 숨이 막힌다.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 올라오는 냄새. 숨 돌릴 곳도 없는데 냄새가 퍼진다. 조심스럽게 말해본다. 자기야, 입냄새 나. 양치 좀 자주 하자. 그러면 삐친다. 내가 언제 안 닦았어? 나는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한 사람이야. 결국 남편은 치과를 갔다. 치료를 미뤄둔 치아가 너무 아프다며 고통을 참지 못해 갔다. 진단 결과는 충격이었다. 신경치료해야 할 치아가 9개. 충치도 충치지만 치석이 너무 쌓여서 잇몸이 붓고 녹아내리고 있었다. 할 말을 잃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당당하게 말했다. 치과가 과잉 진료하는 거야. 입 냄새를 풀풀 풍기며 말했다. 나는 오늘도 욕실 앞에서 남편의 칫솔을 바라본다. 물에 한 번 담그지 않은 그 칫솔을. 남편은 샤워를 자주 한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꼭 한다. 그런데 문제는 바디워시를 사용하지 않는다. 샴푸만 짜서 머리만 대충 문지른 다음. 나머지는 몸을 물로 적시고 끝이다. 자기야, 왜 바디워시 안 써? 샴푸에 거품 있잖아. 샴푸 거품이면 충분해. 환경도 생각해서 샴푸 안 하면 몸까지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단다. 몸에서 냄새가 안 나니까 굳이 안 씻어도 된다는 논리다. 그 몸으로 침대에 눕는다. 낮에 흘린 땀, 담배 냄새, 그리고 눅눅하게 젖은 피부. 이불에서 쉰 냄새가 날 정도로 몸을 안 씻는다. 남편은 몸을 참 자주 긁는다. 소파에 앉아. TV 보다가 겨드랑이를 벅벅. 허벅지 안쪽을 벅벅. 발가락 사이까지 긁고는 손을 아무데나 쓱 문지른다. 벽, 소파 팔걸이, 쿠션 위. 닥치는 대로 문지른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가끔은 코를 파는데 그냥 파는 게 아니다. 손가락으로 정성껏 파더니 그걸 돌돌 말아서 튕긴다. 사방팔방 튕긴다. 창틀, 탁자, 노트북 위. 코딱지는 튕겨야 제맛이라면서 피식 웃는다. 그걸 못하게 하면 오히려 화낸다.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 남자들은 원래 다 그런 거라고. 청소하면서 코딱지 찾는 게 일이다. 벽에 붙어 있진 않은지. 소파 틈새에 이상한 게 끼어 있진 않은지. 샤워도 제대로 안 하고. 몸은 물로만 적시고. 긁고. 파고. 닦고. 튕기고. 그 손으로 내 어깨를 툭 치며 농담도 한다. 미칠 것 같다. 결혼 전에는 몰랐다. 그때는 세상 깔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화장실마저 지저분하게 사용한다. 남편이 화장실에 다녀간 후엔 꼭 누군가 전투를 벌인 자리가 된다. 그냥 변기 물 한 번 내린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변기 안은 기본이고 변기 뚜껑까지 사방팔방 튀어 있다. 큰 볼일이든 작은 볼일이든 남편이 사용하고 나면 사방팔방 묻어 있다. 남편은 술을 자주 마신다.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이면 항상 화장실로 직행한다. 우당탕탕. 전쟁난 소리가 난다. 그리고 흔적도 꼭 남긴다. 말라비틀어진 흔적들을 청소할 때면 속이 메스껍다. 화장실 물 좀 잘 내려. 깨끗하게 사용할 수 없어? 정말 토할 것 같아. 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더럽기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청소해. 남편은 농담으로 상황을 모면한다.
남편은 옷을 일주일에 한 번만 갈아입는다. 벨트 다시 매는 것도 귀찮고 자기는 며칠씩 입어도 냄새가 안 나는 몸을 가졌단다. 그리고 그냥 어제 입던 거 다시 입는 게 편하다고 한다. 문제는 진짜 냄새가 안 나면 괜찮은데 옷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다. 땀 냄새, 담배와 술이 섞인 노폐물 냄새, 그리고 눅눅한 채취까지. 남편은 항상 말한다. 나는 원래 냄새 안 나는 체질이라서 아무 냄새 안 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머리를 벅벅 긁고 손가락 냄새를 쓱 한번 맡는다. 진짜로 안 나. 맡아봐. 괜찮지? 회사 다녀올 때 보면 옷깃에 기름 얼룩이 남아있고 가끔 겨드랑이 쪽에 소금기 같은 것도 묻어 있다. 제발 이렇게 다니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욕한다고 해도 아니란다. 괜찮단다. 강제로 세탁기에 빨래를 집어넣고 새 옷을 꺼내 놓으면 자기야, 나 어제 입던 옷 어디 갔어? 빨래하려고 세탁기에 넣어놨어. 그걸 왜 빨아? 편하고 좋은데. 이건 너무 답답한데. 아직 빨래 안 돌렸으면 다시 꺼내주면 안 돼? 내가 미치는 꼴을 봐야 옷을 갈아입을까? 어느 날이었다. 남편이 사우나 전기권을 끊었다. 이제부터는 깨끗하게 산다며 큰 소리쳤다. 근데 막상 다녀오면 딱 30분 만에 돌아온다. 왜 이렇게 빨리 갔다 왔냐고 물으면 탕물은 더러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사우나에서 땀만 흘리고 헹구고 집으로 온다고 했다. 그렇게 할 거면 왜 전기권을 끊었는지 모르겠다. 이불 빨래를 하면서도 한숨이 나온다. 대충 씻으니 베개 커버에도 머릿기름 쩐내가 진동하고 이불도 꿉꿉하다. 이젠 잔소리하기도 지친다. 남편과 한 침대에서 자는 건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 이불도 이불이지만 탱크가 지나가는 듯한 코골이도 문제다. 자다가 숨을 안 쉴까봐 걱정도 된다. 한 번은 숨을 안 쉬어서 흔들어 깨운 적도 있다.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했다. 여보, 이렇게는 못 살겠어. 자기 향수 아니야. 냄새나. 제발 깨끗하게 씻고 옷도 좀 갈아입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사용하자. 사람들이 다 나보고 욕해. 제발 부탁이야. 아니, 내가 뭐 그렇게 더럽다고 그래. 남자들 다 이래. 아니야. 깨끗한 사람은 여자들보다 더 깨끗해. 제발 부탁이야. 알았어. 너무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웃으면서 넘겨도 기분 나쁘단 말이야. 조금 노력해 볼게. 이후로 남편은 조금씩 노력하는 게 보였다. 바디워시로 샤워하고 변기 청소는 본인이 했다. 옷을 안 갈아입겠다고 우기는 일도 줄어들었다. 코 고는 소리는 극복하기가 힘들어서 각방을 쓰기로 했다. 남편은 여전히 조금은 지저분하지만 서로 끊임없이 맞춰 살아가는 과정쯤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런 변화 속에서 완벽하진 않아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다. 연애할 땐 정말 몰랐다. 치킨을 시키면 닭다리는 나에게 양보하고 햄버거는 꼭 반으로 나눠 먹으며 피자는 너 먼저 먹어 하고 건네던 사람. 그 모습이 배려라 믿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철저한 착각이었다.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생기기 시작했다. 라면이 먹고 싶어 끓였다. 그가 다가와 한 입만 하더니 젓가락으로 면을 휘저어 한 입 두 입. 그리고는 후루룩 다 먹었다. 내가 먹은 건 라면 한 젓가락. 그날 이후 식사 시간은 전쟁이 되었다. 내가 만든 반찬은 냉장고에서 금세 사라졌다. 야근하고 돌아와 지친 몸으로 냉장고 문을 열면 텅 빈 반찬통만 남아 있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하루 만에 사라질 때마다 한숨만 나왔다. 이거 다 먹었어? 그냥 조금 맛만 봤어. 너무 맛있더라. 자기 음식 솜씨 진짜 좋아. 된장찌개에 고기를 듬뿍 넣어 끓인 날도 마찬가지였다. 고기만 건져 먹는 남편. 국물만 조금 남은 냄비를 열어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김치찌개도 예외는 아니었다. 돼지고기 큼직하게 썰어 넣고 푹 끓였다. 그날도 기대하며 뚜껑을 열었지만 고기는 하나도 없었다. 역시나 국물만 조금 남아 있었다. 치킨을 시키면 내 몫은 퍽퍽한 닭가슴살. 닭다리는 남편 거다. 빠르게 서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나는 점점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남편이 먹어 치우기 전에 빨리 음식을 선점해야 했다. 내 젓가락이 빨라질수록 남편은 더 빨리 음식을 먹어 치웠다. 치킨을 먹은 후 배 안 부른데 라면 끓일까? 정말로 라면 3개를 끓여 먹었다. 남편이 면을 먹는 소리. 후루룩 쩝쩝. 면이 입에서 튀어나왔다가 들어가는 모습. 나는 결국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베개로 귀를 막았다. 밥 먹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다. 그 후로 남편과 밥을 먹지 않았다. 같이 먹는 것이 고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의미가 사라졌다. 어쩌다 가끔 밥을 같이 먹을 때면 우리 식탁은 배려가 아닌 경쟁이었다. 빠르게 먹는 자가 이긴다. 먼저 손댄 자가 먹는다. 나는 늘 지는 쪽이었다. 주말. 눈을 뜨자마자 과자를 우걱우걱 입 한가득 씹어먹고 시리얼 한 봉지를 통째로 우유에 말아 먹는다. 점심엔 내가 해놓은 밑반찬과 찌개를 꺼내 다 퍼먹고 낮잠을 퍼질러 잔다. 저녁엔 외출한 나를 기다리지 않고 혼자서 삼겹살 파티. 거실 바닥은 기름기 파티. 그 모든 행동이 꼴보기 싫다. 나는 점점 말이 줄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어느 날은 한솥 가득 카레를 끓였다. 돼지고기를 큼직하게 썰어 넣고 카레를 풀어가며 정성껏 끓였다. 2, 3일은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퇴근하고 돌아오니 냄비는 깨끗했다. 눌러붙은 노란 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배를 두드리며 말했다. 밥이 쭉쭉 들어가. 카레는 역시 네가 끓인 게 최고야. 카레 전문점 해도 될 것 같아. 나는 그날부터 내가 먹을 음식을 숨기기 시작했다. 냉동실 깊숙한 곳에 밀어넣거나 검은 봉지로 둘둘 말아 음식이 보이지 않게 했다. 내가 숨긴 음식을 어떻게 찾았는지. 이거 냉장고 저 안쪽에 있더라. 내가 찾았어. 유통기한 지나서 버릴 뻔했네. 나 잘했지? 잘했다. 잘했어. 잘 찾아 먹었다. 다 먹어라. 아주 냉장고도 먹어라. 비빔면을 5개 끓이고 대패 삼겹살 1kg를 구운 날이었다. 오늘은 같이 먹자. 나는 기대했다. 하지만 면은 남편이 다 가져갔고 고기 역시 남편 입으로 향했다. 내 젓가락은 갈 길을 잃었다. 남편은 입안 가득 면을 밀어넣고 말했다. 비빔면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질리지. 자기야 왜 못 먹어? 빨리 먹어. 네가 다 먹는데 내가 먹을 수나 있냐. 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서운함과 허탈함이 뒤엉켜 숨이 턱 막혔다. 명절이 다가오면 숨이 더 막힌다. 고향의 정이 아닌 고통의 날이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앞치마를 두른다. 전 부치는 자리에서 하루 종일 불 앞에 있다. 녹두전, 동태전, 깻잎전, 동그랑땡. 기름은 튀고 얼굴은 열기로 달아오른다. 남편은 등 뒤에서 말한다. 금방 부친 전이 제일 맛있지. 한 장 부치면 한 장을 집어가고 2장 부치면 2장 다 가져가며 말한다. 빨리 좀 부쳐. 저는 빨리 먹어줘야 안 질린단 말이야. 우리 아들이 잘 먹으니 보기 좋다. 얘야 얼른 부쳐줘라. 우리 아들 더 먹게.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전을 부친다. 기름 냄새에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지치지만 참는다. 식탁에 앉을 시간. 남편은 고기 먼저 쓸어 담는다. 잡채, 갈비찜 전까지 한 접시에 산처럼 담는다. 입맛이 없다. 이미 냄새에 지치고 속이 울렁거린다. 같이 먹자고 말하면 자기는 고기 안 좋아하잖아. 여기 김치랑 찌개랑 먹어. 명절이 끝난 후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집으로 왔다. 남편은 그렇게 먹고도 외식을 제안했다. 기대했다. 하지만 장소는 무한 리필 고깃집. 콜라도 마시지 마. 배부르니까. 쌈도 싸먹지 마. 고기로 배 채워야지. 남편의 말에 눈앞이 아득해졌다. 고기 코너를 몇 번이고 돌며 쌓아오는 고기들. 나는 멍하니 앉아 첫 고기 몇 점을 기다렸다. 고기가 익어갈 때쯤. 조금 있으면 다 익어서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찰나. 남편의 입으로 덜 익은 고기가 들어가고 있었다. 불판 위 고기는 모두 그의 몫이었다. 익는 속도가 느려서 이렇게 안 먹으면 얼마 못 먹어. 할 말이 없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했다.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다. 함께 외식하는 것이 고문처럼 느껴졌다. 남편의 체형은 달라졌다. 배가 임산부처럼 나왔고 턱살이 겹쳐졌다. 침대에 누우면 한쪽이 꺼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뚱뚱해져 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거리낌 없이 트림을 한다. 많이 먹으니까 방귀 뿡뿡 끼고. 화장실도 자주 간다. 남편은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도 웃으며 말했다. 당뇨 초기래. 약 먹으면 괜찮대.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 다이어트 좀 하고. 운동도 좀 해. 하지만 남편은 내 말 따위는 듣지 않았다. 식단표를 냉장고에 붙여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스트레스가 더 안 좋아. 남편은 여전히 치킨, 라면, 고기를 즐긴다. 나는 점점 말이 줄었다. 어느 날 나는 폭발했다. 이제는 진짜 못 참겠어. 목소리가 떨리고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 어릴 때 가난해서 고기를 못 먹고 자랐어. 치킨도 가끔 먹었고, 고기는 구경도 못했어. 시어머니께 확인해봤다. 어머님, 남편이 어릴 때 가난해서 고기도 못 먹었다는데 진짜예요. 어머,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 가난하게 산 적 없어. 입이 짧아서 고기 냄새 난다고 안 먹었지. 남편의 과거 사진을 뒤졌다.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아이. 고기와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상. 가난한 유년기라 보기엔 너무나 여유로운 사진들. 거짓말했구나. 배신감을 느꼈다. 시댁에서 돌아오니 집에서는 고기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가난해서 식탐 생긴 것처럼 눈물의 연기를 하고 또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었다.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당신이랑 밥 못 먹겠어. 그리고 같이 못 살겠어.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웃음이 나왔다. 지금까지의 고통을 이렇게도 몰랐다니. 당신은 음식을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매일 이 결혼에 회의감을 느껴. 그게 그렇게까지 힘들었어? 미안해. 이제 식탐도 덜 부리고 내가 잘할게.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안 되겠어. 그날 밤 친정으로 향했다. 숨이 쉬어졌다. 며칠 뒤 남편이 찾아와서 용서해달라며 빌었다. 친정 엄마도 먹으런 걸로 이혼하냐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고 했다. 정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맞을까? 남편이 각서를 쓰며 다짐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정말 남편은 음식 앞에서 참을 수 있을까?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며칠 지나지 않은 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님이 안 계시니 무섭다고 울면서 전화하셨다.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허전하고 무섭단다. 애비야, 네가 좀 와주면 안 되겠니? 하루만 자고 가면 안 될까? 엄마가 오늘은 좀 무서워서 그래. 남편은 두말하지 않고 시어머님께 달려갔다.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했다. 전등이 나가서 집안이 깜깜하다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겉절이 담갔는데 이건 금방 먹어야 맛있다면서. 빨리 와서 가져가라고 전화했다. 어떤 날은 멸치볶음을 했다고. 또 어떤 날은 누가 떡을 주고 갔는데 너무 많아서 다 못 먹겠다고. 매번 전화해서 남편을 찾았다. 남편은 불만이 없었다. 그냥 묵묵히 갔다. 회사에서 피곤하게 일하고 온 날도. 겨우 씻고 누운 날도. 시어머니가 부르면 바로 달려갔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주버님 부르면 되잖아. 왜 맨날 자기만 가야 되는 건데? 형은 손재주가 없어서 그래. 엄마는 내가 해주는 게 편하고 좋으시대. 주말 아침부터 전화가 울렸다. 남편이 일어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다. 세면대가 막힌 것 같다고. 물이 잘 안 내려간다고. 나는 말렸다. 하루쯤은 쉬면 안 돼? 우리도 우리 시간이 좀 필요해. 물이 안 내려가서 세수도 못 하신다는데. 그럼 어떡해? 빨리 갔다 올게. 철물점에 전화하든지. 아주버님 부르면 되잖아. 왜 맨날 자기가 가야 되는 건데? 우리 가족은 생각 안 해? 형은 이런 거 할 줄 몰라.
얼른 갔다 올게. 미안해. 형은 못하고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불려가야 하고 그게 당연한 공식처럼 돼버렸다. 도대체 왜? 꼭 우리가 해야 되냐고 남편에게 물으면 대답은 늘 같았다. 엄만데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잖아. 낳아준 엄만데 당연히 해드려야지. 이제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우리 집엔 같이 살지도 않는 시어머니가 24시간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도망갈 구멍이 없었다. 전화는 갈수록 더 잦아졌다. 이젠 이유도 점점 황당해졌다. 도어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건전지를 갈아달라. 집에 난방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보일러 좀 살펴봐 달라. 리모컨 좀 찾아달라. 누가 벨을 눌렀는데 도둑인 것 같다. 무서워 혼자 못 있겠다. 소파 위치를 바꾸고 싶은데 혼자선 안 되니까 와서 옮겨 달라신다. 아니 왜 혼자선 아무것도 못 하시는지.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우리 남편이다. 아주버님 얘기하면 딱 잘라 말한다. 걔는 어릴 적부터 공부만 해서 아무것도 못해. 결국 모든 일은 우리 남편 몫이다. 문제의 그날도 전화가 왔다. 도시가스 점검 종이가 붙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다. 그런데 그날은 남편이 출장 가는 날이었다. 지방으로 2박 3일. 나라도 가야 하나 싶었지만 난 가기 싫었다. 알아서 하시겠지 싶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젠 좀 질렸다. 엄마한테 오늘은 못 간다고 미리 얘기했어.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 있다고 하면 바로 연락해. 새벽 6시쯤이었다.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다. 시어머니가 아파트 복도에 쓰러져 있었다고. 119 불러서 병원에 갔다고. 남편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하고 나도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는 너무 늦게 왔다고 말했다. 조금만 더 빨랐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했다. 연락을 받고 급히 온 남편은 의사에게 사정했다.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몸의 반쪽을 못 쓰게 되셨다. 말도 흐릿해지고 물컵 하나도 제대로 못 잡았다. 남편은 회사를 조퇴하면서까지 병원에 들렀다. 밥을 떠먹이고 퇴근 후엔 기저귀도 갈았다. 남편은 그날 안 갔던 자신을 계속 탓했다. 시어머니는 미안해하는 남편을 이용하기라도 하듯 남편에게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시키기 시작했다. 물은 너무 차가우니 미지근하게 달라. 밥이 너무 딱딱하다. 간병인이 맘에 안 든다. 이 병실은 왜 이렇게 시끄럽냐. 1인실로 옮겨달라. 남편은 묵묵히 듣고 또 참고 또 듣고 또 참았다. 퇴원 후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왔다. 남편이 전적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다. 효자 남편이 다 하겠다니. 나는 그냥 참았다. 식사만 챙겨드렸고 나머지는 남편이 다 했다. 퇴근 후 산책도 시켜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손발이 되어드렸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고마워하지 않았다. 아들이니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인 대하듯 말도 함부로 하고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 짜증도 많이 냈다. 어느 날이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식사를 챙겨드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국을 좋아하시는데 그날따라 조금 덜 식었는지 국이 뜨거웠나 보다. 시어머니는 국이 뜨겁다며 나를 죽일 셈이냐며 국그릇을 손으로 쳤다. 그런데 하필이면 국그릇이 남편 얼굴 쪽으로 쏟아졌고 그렇게 착하던 남편이 화를 냈다.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뭘 더 어떻게 맞춰드려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형한테 가세요. 이제 엄마하고 못 살겠어요.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남편이 소리 지르며 울었다. 너무 서럽게 울었다. 불쌍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동안 참고 참았던 감정이 폭발한 것 같았다. 다음 날 남편은 아주버님과 시어머니 거처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못 모셔. 내 형편 알잖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형 너무한 거 아니야? 형이 이때까지 한 게 뭐 있어. 이번엔 형이 모셔 난 못 모셔. 요양원비 반 보탤 테니까. 요양원에 모셔. 그 이상은 못해. 남편은 며칠을 고민했다. 한숨을 쉬고 끊었던 담배까지 다시 피면서 계속 고민했다. 결국 남편은 결심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시어머니는 나를 버리는 거냐며
절대로 안 가겠다고 며칠을 발버둥 쳤다. 하지만 자식들이 전부 못 모시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 얼마 후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셨다. 몇 번을 뒤돌아보며 눈물을 훔치셨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섰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엔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다. 주말에도 조용했고 저녁 식사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일도 없어졌다. 요양원에 간 시어머니는 처음 며칠은 여기에 못 있겠다며 집으로 가고 싶다고 매일같이 전화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전화도 뜸해졌다. 우리는 한 달에 2번 시어머니에게 방문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시더니 몇 달 지나고는 적응하셨는지 밥도 잘 나오고 지낼만 하다고 하셨다. 이제 남편은 집에서 조용히 쉴 수 있게 됐다. 늘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움직이던 사람이 주말이면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나와 커피도 마시며 여유 있게 대화도 한다.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미안했어. 당신 고생 많았어. 아니야, 당신이 고생했지. 우리는 드디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오늘도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넥타이도 풀지 않고 냉장고 문부터 연다. 문 여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보며 고개를 젓는다. 이게 뭐야? 김치찌개? 이거 도대체 며칠째 냉장고에 있는 거야? 왜 빨리 안 먹고 냉장고에 놔둬? 오늘 저녁에 꺼내. 내가 먹게. 도대체 냉장고 정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오늘 먹으려고 했어. 도대체 몇 번을 이야기해야 돼? 냉장고에 든 음식 빨리빨리 먹으라고 했잖아. 자꾸 다른 거 살 생각 마. 나는 그 앞에서 숨을 참고 서 있다. 냉장고 안보다 더 얼어붙은 내 마음. 문틈 사이로 아이가 방에서 고개를 살짝 내민다. 아이도 이제 아빠 눈치 보는 게 먼저다. 반찬통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정리 좀 해. 절약이라며 시작된 잔소리. 영혼까지 없어지는 기분이다. 주말이라 마트에 갔다. 마트 한 바퀴 돌고 나니 한숨만 나온다. 아침부터 집안일에 애들을 챙기고 나니 오늘은 그냥 마트용 초밥 하나 사가고 싶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초밥 도시락 코너 앞에서 멈춰섰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이거 하나 사가면 안 될까? 16,980원이야. 10개밖에 안 든 걸 이 가격에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 돈이면 김치찌개 끓이고 계란말이 하고 후식으로 과일까지 먹고도 남아. 정신 좀 차려. 돈 버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어떻게 당신은 돈 쓸 생각만 해? 우리 회사 김대리 와이프는 애들 유치원 갔을 때 알바 5시간씩 해서 생활비 보탠다는데 자기는 아끼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서 우리는 언제 집 사서 이사가? 제발 정신 좀 차려. 나는 입을 닫았다. 남편이 잔소리하는 순간 후회만 몰려왔다. 아무 말도 하지 말걸. 왜 이야기했을까? 자책하며 고개도 못 들고 땅만 쳐다봤다. 토요일 오후 거실엔 뉴스 소리만 가득했다. 아이 둘은 방에서 낄낄대다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다. 첫째가 머뭇거리며 내 옆에 앉더니 말했다. 아빠, 친구는 주말에 피자 먹으러 간다는데 우리도 가면 안 돼? 순간 멈칫했다. 남편이 얼굴을 봤다. 예상대로 정색한 얼굴이 서서히 굳어간다. 피자? 그 기름 덩어리 먹고 싶어? 그건 몸에 나빠. 아빠가 피자보다 맛있는 김치전 부쳐줄게. 그게 훨씬 맛있어. 아이는 실망했다. 옆에 있던 둘째 아이가 말한다. 근데 아빠, 우리 집 많이 가난해? 나는 깜짝 놀라 아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왜 그런 말을 해? 갑자기. 첫째가 눈을 피하며 말했다. 친구 엄마가 우리 집 되게 가난하다고 했대. 다른 애들은 외식도 하고 옷도 자주 사는데.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우리 집은 가난한 게 아니라 검소한 거야. 검소한 건 자랑이지 창피한 게 아니란다. 네 친구들이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마. 둘째가 속삭이듯 말했다. 우리 집 가난한 거 맞는 거 같은데. 나는 그 말에 속이 뜨끔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달라졌고 아이들은 벌써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몇 주 전부터 아이들 겨울옷을 보고 있었다. 따뜻하고 튼튼한 걸로 한 벌쯤은 괜찮겠다 싶었다.
남편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거 봐. 14,900원이야. 후기도 좋고 애들 한철 입히기 딱 좋은 것 같아. 이건 너무 얇아 보여. 아침에 춥던데? 이건 너무 얇아. 겨울이라고 너무 두꺼운 거 입으면 안 돼. 입고 있다 보면 열나서 더워. 안에 껴입으면 똑같아.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아이의 체온보다 통장 잔액이 더 중요했다. 남편은 큰아이를 거실 테이블로 불렀다. 국어 문제집, 수학 프린트, 영어 단어장. 무거운 분위기가 깔렸다. 아빠가 다 가르쳐 주잖아. 근데 이걸 왜 몰라? 학원보다 아빠가 더 잘 가르치는데. 넌 왜 이걸 모르냐? 나는 설거지를 하며 아이 얼굴을 슬쩍 봤다. 피곤한 눈, 떨리는 손끝. 아이의 연필이 자꾸 책에서 벗어난다. 문제 3번, 뭐가 틀렸는지 설명해봐. 대충 넘기지 말고 똑바로 생각해. 왜 틀렸는지 모르는데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안 돼. 잘 모르겠어요. 모르면 더 집중해서 보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산만해? 아빠 화 안 나게 하면 안 돼? 맨날 하던 말 또 하게 만들어. 아이의 눈이 붉어지고 남편은 한숨만 내쉰다. 요즘 애들은 혼자 공부할 줄을 몰라. 나 때는 말이야.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 별로 없었어. 다 혼자 알아서 공부했지. 쓸데없이 돈 쓰고 학원 다닌다고 다 공부 잘하는 줄 알아. 남편은 모른다. 아이가 겁내지 않고 설명 하나에도 눈치 보지 않는 그런 공부 시간이 필요한 건데 아이는 숙제를 풀다 말고 눈을 닦는다. 남편은 여전히 프린트를 넘기며 다음 문제를 지시한다. 아이에게 공부는 배움이 아니라 아빠의 눈치를 피하고 싶은 시간이 되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첫눈이 올 거라는 예보가 떴다. 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올해는 애들 외투 좀 좋은 걸로 사자. 애들 옷이 너무 얇아. 자꾸 감기 걸리잖아. 좀 괜찮은 걸로 사면 안 돼?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아직 새 거 같던데 뭐하러 자꾸 사? 그냥 작년에 입던 거 입혀. 당신은 어떻게 돈 쓸 궁리만 해? 애들 추워하잖아. 이번엔 그냥 좀 따뜻한 걸로 사주면 안 돼? 애들이 불쌍하면 자기가 돈 벌어서 사주던가. 왜 자꾸 나한테 말해? 그때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 송금 완료 창이 떠 있는 것을 봤다. 송금 금액은 50만 원. 받는 사람 시어머니. 애들 외투는 안 되고 어머님 용돈은 그냥 보내는 거야?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얼마를 보내든 무슨 상관이야. 엄마 혼자 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엄마 혼자 50만 원으로 사셔. 너 한 달에 50만 원으로 살 수 있어? 우리 엄마니까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야. 엄마한테 생활비 보내는 걸로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마. 눈물이 났다. 나는 도대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다. 어디 당장 취직할 데도 없고 능력 없는 내가 아르바이트 할 만한 자리도 없었다. 한참을 세탁실에서 숨죽여 울었다. 내가 능력만 있다면 당장 남편과 헤어지고 싶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셋이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참는 것뿐이었다. 연애 시절 그렇게 나밖에 모르고 자상하던 사람은 어디 갔는지.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면서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결혼 후 시작된 남편의 절약을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다. 우리 집을 사려면, 애들을 잘 먹이고 잘 가르치려면 절약해야 한다고.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아꼈고 절약했다. 하지만 남편은 병적이었고, 우리 가족은 행복하지 않았고, 나는 자존감을 잃어갔다. 그래서 나는 경제력을 키워보려고 이력서를 수없이 제출했고,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 최저 시급이지만 월급을 받는다. 적어도 내 마음대로 커피 한 잔, 아이들에게 치킨 한 마리는 마음대로 시켜줄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돈이 곧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돈만 쫓는 사람과 돈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의 행복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너무 아끼기만 하는 삶이 정말 행복할까? 결혼하자마자 아내는 회사를 그만뒀다. 출근이 너무 괴롭다고 했다. 회사 사람들 때문에 숨 막혀서 회사 못 다니겠어. 나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아. 요즘은 밤에 잠도 잘 안 와. 그만둬도 돼. 네가 편해야 나도 편하지.
그땐 내가 꽤 괜찮은 남편인 줄 알았다. 그 한마디면 아내가 다시 웃을 줄 알았다. 잠깐 쉬면 기운을 차릴 줄 알았다. 그런데 와이프는 점점 더 어두워졌다.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 너무 힘들고 피곤해. 퇴사한 뒤로 우울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다. 불면증, 공황장애, 무기력증. 나는 진심으로 걱정했다. 도와줄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며 영양제도 사다 주고 같이 산책도 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와이프는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보냈다. 정말 많이 아픈 줄 알고 결혼 초엔 내가 집안일도 다 했다. 퇴근해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까지 다 내가 했지만 괜찮았다. 아내가 회복되기만 하면 괜찮다고 믿었다. 하지만 너무 순진한 믿음이었다. 출근 후 몸이 너무 피곤해서 조퇴하고 집에 일찍 왔더니 어딘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레 안방문을 열어보니 와이프가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다. 침대 위에서 과자를 먹으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충격이었다.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 나를 보며 와이프도 놀랐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뒤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배달음식 봉지가 문 앞에 있었다. 내가 출근하면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휴대폰을 보며 웃고 떠들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구나. 그럼 우울증은, 불면증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배신감이 몰려왔다. 자기야, 아니야. 이제 몸이 조금 좋아져서 그런 거야. 자기는 내가 예전처럼 다시 우울하게 있었으면 좋겠어? 우울한 거보단 지금이 낫지 싶어.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고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겼다. 출산 후 와이프는 산후 우울증이라며 다시 무기력해했다. 퇴근 후 아이 돌보는 걸 열심히 도왔다. 낮 시간 동안 힘들었을 아내를 위해 밤수유와 아이 재우기는 내가 도맡아서 했다. 나는 언제나 잠이 부족했지만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행복했다. 아빠로서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몇 달 후 아이가 이유식을 먹을 시기가 돌아왔다. 와이프는 이유식을 사서 먹였다. 자기야, 요즘은 이유식도 공장에서 너무 잘 만들어. 단계별로 종류도 다양하게 다 나와. 이것 봐, 정말 맛있겠지? 요리 못하는 와이프가 만든 것보다 영양가 면에서 낫지 싶어. 아무 말하지 않았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나고 밥을 먹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와이프는 여전히 이유식을 먹였다. 자기야, 이제 밥 먹여야 되지 않아? 이유식이 밥처럼 나온 것도 있어서 아직 그거 좀 더 먹여도 돼. 그런가 보다 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아내는 이유식 대신 반찬 가게에서 사온 반찬과 즉석밥으로 아이 밥을 차려줬다. 와이프와 나도 매일 전자레인지에 돌린 즉석밥과 사온 반찬으로 밥을 먹었다. 반찬을 미리 못 사온 날은 김밥집에서 김밥을 포장해 오거나 간단히 단품 위주로 포장해서 먹었다. 아이는 자랐고 말을 배웠다. 아빠 오늘 밥은 뭐야? 오늘은 김밥이야? 돈가스야? 그 말이 웃기다가도 슬펐다. 다른 집에 다녀온 날은 먹은 음식을 자랑했다. 할머니 집엔 고기 반찬이 있었어. 누나 집은 엄마가 끓인 미역국도 있었어. 아빠 정말 맛있었어. 아내는 요리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었다. 냉장고를 열어보거나 뭐 해 먹을까 하는 고민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냥 침대에서 휴대폰만 봤다. 어느 날 이게 사람 사는 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집밥이 먹고 싶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에서 나는 찌개 냄새와 음식 냄새를 맡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하기로 했다. 메뉴도 정하고 장도 봤다. 요리를 해서 아이에게 먹였다. 기뻐하는 아이를 보니 이게 사람 사는 집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말에도 아내는 늦게까지 잤다. 나는 아이를 씻겼고 밥도 차리고 청소도 했다. 늘 내가 다 했다. 가끔은 누가 아침 한 끼만 차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은 정말 지쳐서 말했다. 나도 좀 쉬고 싶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 한마디에 우리의 대화는 끝났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설명할 수도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나 요리 못하는 거 자기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내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 말도 이제 지겹다. 그럼 밥솥에 밥이라도 해. 그건 할 수 있잖아. 밥 안 치는 것도 힘들어? 밥 이야기만 나오면 싸움이다. 아내는 소리를 질렀다. 자기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
아내는 본인이 힘든 것만 말하고 이해받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내 힘듦을 들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처음엔 이해했고 그 다음엔 포기했다. 이제는 기대조차 안 한다. 기대하지 않으면 덜 서운하니까. 그게 내가 가진 유일한 자기 방어였다. 하루는 아이가 물었다. 엄마는 왜 밥 안 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렇게 아이는 내가 차려주지 못할 때에는 전자레인지에 돌린 밥을 먹고 사온 반찬을 먹으며 자라고 있었다. 유치원에서 점심을 먹고 와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가 불쌍해서 내가 집에 있으면 내가 다 챙겼다. 어떤 음식이 아이에게 괜찮은지, 어떤 건 피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검색해서 익혔다. 아내는 내 그런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미안하다는 표정도 없었다. 나는 무력해졌고 서운함은 깊어졌다. 사랑은 오래전에 식었고 이제는 정도 남아있지 않다. 아이를 위해 참고 또 참은 시간들이 오히려 나를 더 병들게 만들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몇 번이고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아이를 위해서라도 바꿔야 돼. 하지만 아내는 회피하거나 화만 냈다. 나도 힘들어. 이 이상 뭘 어떻게 더해. 어느 날이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배달시켜 먹고 남은 음식물과 용기들이 식탁 위에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다.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미쳐버릴 것 같아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댁으로 갔다. 이혼을 해야 할까? 몇 날 며칠 계속 생각했다. 아이를 생각하니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별거를 선택했다. 도망일 수도 회피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아내는 아이와 정기적으로 만난다. 만날 때마다 아내는 아이에게 묻는다. 밥 먹었어? 뭐 먹었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주셔? 제대로 된 밥 한 번 해준 적 없는 사람이 왜 그걸 궁금해하는 건지 모르겠다. 아이는 늘 똑같이 대답한다. 응. 밥 먹고 왔어. 할머니가 해주시는 건 다 맛있어. 아이랑 있으면 웃게 된다. 요즘은 잘 먹어서 볼에살도 올랐다. 내가 꿈꾼 결혼은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한 가족은 이게 아닌데. 후회도 밀려오지만 이젠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깐 더 이상 애쓰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기로 했다. 밥을 먹을 때 가끔 생각한다. 아내가 내게 따뜻한 밥을 해줬다면 우리 가족이 조금 다른 삶을 살았을까?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다는 건 사랑이자 희생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